자, 이번 강의는 건축법 네 번째 강의입니다. 자, 공법 체계도 31번째 강의로서 건축법 네 번째 강의는 자, 대지, 도로, 건축선이라는 세부 건축 규정들을 정리하는 내용들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한두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처음에 대지를 보시면 건축물을 짓는 토지가 대지인데요. 대지는 안전해야 되고 대지 면적이 200 이상이면 조경돼야 되고 일정한 대지에서는 공개공지라는 걸 해야 됩니다. 대지가 안전해야 된다는 사실은 다들 다 아실 겁니다. 대지 면적이 200 이상이면 건물을 짓고 그 앞에다가 조경도 해야 되고 또 대지가 어떤 특정한 대지이고 특정한 큰 건물을 지을 때는 공개공지라는 휴식시설 같은 것들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런 규정이 하나라도 위반이 있으면 건축허가가 안 나온다. 그래서 이 대지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 주제로 공부를 하실 겁니다. 자, 먼저 대지 안전 규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안전. 대지는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단 배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낮아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자, 이 그림처럼 이 도로면보다 낮은 대지일 때는 건축물 건축이 안 되는 겁니다. 다만 배수에 지장이 없게끔 이 낮은 대지라도 배수 펌프 같은 게 잘 가동이 돼서 이런 게 배수 펌프입니다. 배수에 지장이 없을 때는 낮아도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은 대지에서는 건축이 불가능한데 배수에 지장이 없을 때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 건축할 수 있다. 이런 예외 규정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오른쪽 그림은 추가 설명을 좀 드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손괴 우려가 있는 토지입니다. 자, 손괴 우려가 있는 토지에 그 대지를 조성할 때는 옹벽을 설치해야 된다. 자, 지금 원래 이렇게 대지가 이런 형태의 지면, 원래 이런 형태의 지면인데 여기를 깎아서 이렇게 절토를 해서 여기다 건물을 지면 이 뒤에 있는 경사면이 무너져서 앞에 있는 건물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이제 손괴 우려가 있는 대지가 이런 대지입니다. 손괴 우려. 뒤에 있는 경사면이 무너져서 이 앞에 있는 건물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건물을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경사면이 무너지지 않게끔 이 경사면에다가 옹벽을 설치해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옹벽은 이 경사면이 자, 밑변과 높이의 길이의 비가 1대 1.5입니다. 높이와 밑변의 길이가 1대 1.5 이상이면서 이 경사면 부분이 1m 이상 부분일 때는 옹벽을 설치해야 된다. 자, 뒤에 자, 그 성토나 절토하는 경사도가 1대 1.5 이상 부분이고 1m 이상인 부분이 있을 때는 그 경사면 부분이 1m 이상이면 옹벽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2번, 3번, 4번이 중요하죠. 옹벽 높이가 2m 이상이면 옹벽 재료를 콘크리트 구조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앞에 그림에서 이 옹벽의 높이가 2m 이상, 이렇게 2m 이상이면 여기에 설치되는 옹벽 구조가, 축대 구조가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옹벽의 외벽면에는 지지하는 말뚝이나 배수 같은 것들은 외부로 돌출될 수 있고 지지나 배수를 위한 시설 외의 구조물이 돌출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이 옹벽의 외벽면에는 배수나 지지를 위한 시설 외의 구조물은 바깥으로 돌출될 수 없다. 근데 배수나 지지를 위한 그런 시설들은 배수구나 그 지지하는 말뚝 같은 것들은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옹벽의 외벽면을 3제곱미터씩 잘라서 배수구를 설치해야 됩니다. 옹벽 외벽면을 3제곱미터 이렇게 잘라가면서 배수구를 하나씩 설치해가지고 이 비가 왔을 때 이 무너지는 것 자체를 차단을 해야 되는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 옹벽 설치 규정 경사도 1대 1.5 그래서 이제 그 높이와 밑변의 길이가 1대 1.5 이상 경사 부분이 1m 이상 부분이면 옹벽을 설치해야 되고 옹벽 높이가 2m 이상이면 콘크리트 구조 옹벽의 외벽면에는 지지나 배수를 위한 시설은 돌출될 수 있고 그런 거 외의 구조물은 돌출돼서는 안 된다. 옹벽 외벽면에는 3제곱미터마다 하나 이상 배수 구멍을 설치해서 빗물 같은 게 잘 배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지의 조경 볼까요?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조경을 해야 된다. 주의할 점 연면적이 아니라 건물을 짓는 땅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조경을 해야 되고요. 조경을 하지 않는 예외가 시험 문제 나왔었죠?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도시지역이라도 녹지지역 안의 건물은 주변에 나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같은 경우도 조경을 하지 않습니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도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에 나무들과 돌이 많이 있으니까 조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만 이 자연환경, 농림, 관리지역이라도 여기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들어가 있을 때는 조경을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추가적으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지역은 그냥 적용 안 하면 되는 거고 건물 짓고라서 자연환경 농림관리지역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 자연환경이나 농림지역 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들어가 있을 때는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지 면적이 5,000 미만 공장, 연면적이 합이 1,500 미만의 공장입니다. 자, 공장과 그 밑에 물류를 잘 보셔야 돼요. 공장과 물류시설, 물류창고가 연면적이 합으로 건물 1층 면적, 2층 면적을 더해서 1,500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건물의 실내 바닥 면적을 합쳐서 연면적을 구하시면 되는데 건물의 공장이나 물류든 실내 그 바닥 면적이 합 연면적이 1,500 미만이면 적용을 안 하고 이 공장은 추가로 대지가 5,000 미만인 공장일 때는 적용을 안 합니다. 산업단지 안의 공장은 면적 없이 적용을 안 하는데 공장 대지 5,000 미만, 공장 연면적 1,500 미만, 연면적 1,500은 물류도 적용됩니다. 다만 물류가 아까 주거나 상업지역에서는 이 물류 같은 것들이 1,500 미만이라도 적용을 해야 된다. 요 사실. 자, 우리 앞에서 자연환경 농림관리지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들어가 있을 때는 적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연면적 1,500 미만의 물류인데 주거나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물류시설은 1,500 미만이라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예외적으로. 자, 그 밖에 이제 가설 건물이나 축사, 염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대지, 이런 골프장 같은 경우는 적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적용을 안 하는 건물들 중에서 이 노란색 부분, 대지 5,000 미만 공장, 연면적 1,500 미만의 공장, 자, 연면적 1,500 미만은 이 물류도 적용됩니다. 다만 물류가 주거나 상업지역에서는 적용을 해야 된다는 사실. 자, 그 다음에 공개공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개공지는 요 그림의 사파처럼 서울시가 만든 그런 용어 자료집인데, 여기 보면 요 대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다 큰 건물 하나 지면 요 주변에다가 공개공지라는 휴식사를 만드셔야 됩니다. 건물 같은 걸 졌으면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되고, 공개공지 설치하면 용적률 같은 경우를 원래 사이즈보다 1.5배 정도로 크게 해주고, 요 건물은 5,000제곱미터 이상의 6가지 건물이 공개공지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공개공지는 조경면적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5,000제곱미터 이상의 큰 건물을 졌을 때 5,000제곱미터 이상의 큰 건물을 지면 건물 주변 요 대지 주변에다가 그 공개공지라는 걸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공개공지는 대상지역과 대상건물이 모두 맞아야 돼요. 자, 우리 정규 수업 시간에 공개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대상 일준이, 상준이라고 외웠습니다. 자, 암기하실 때 일준이, 상준이 이렇게 우리 남자 형제라고 한번 암기해 볼까요? 일준이라는 남자하고 상준이라는 남자애가 둘이 형제인데 일준이, 상준이가 공개공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만 공개공지해야 한다. 자, 전용 주거지역은 안 합니다. 자, 일반 주거 우리 예전에 1, 2, 3종 배운 거 다 모두 포함해서 1, 2, 3종 일반 주거, 준주거 지역에서는 공개공지를 해야 되고, 자, 상업지역은 모두 하셔야 돼요. 우리 옛날에 배웠던 중일, 유군, 중심 일반, 유통 근린 다 하셔야 되고, 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만 합니다. 자, 전용공업이나 일반공업은 공개공지 안 합니다. 공개공지는 일준이, 상준이 같은 땅에서 자, 양가로 2번까지 맞으셔야 돼요.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종판, 운어숙 이렇게 6가지 건물만 공개공지 의무 대상이다. 그리고 문종판, 운의숙이 아닙니다. 운의숙은 문종판, 운의숙은 우리 일각에서 배웠던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자, 다중이용 건축물에서 한 글자만 바꾸시면 공개공지 대상이 됩니다. 문종판, 운어숙 이렇게 문종판, 운어숙. 자, 문종판, 운의숙은 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암기하셨고 문종판, 운어숙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자, 일준이, 상준이 같은 땅에서 이 노란색 건물 같은 걸 지을 때는 공개공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다만 판매시설 중에서 농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합니다. 자, 판매시설 중에서 농산물 유통시설, 농산물시장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머지 5,000 이상의 문종판, 운어숙은 공개공지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건물입니다. 의무적으로. 자, 공개공지는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 안에서 이 조례로 설치 면적을 정합니다.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대지 면적의 10% 이하 범위 안에서 면적을 정하고 이 조경 면적이 있었을 때는 그 조경 면적을 공개공지 면적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공개공지 설치를 하면 용적률과 높이를 원래 사이즈보다 1.2배 범위 안에서 완화가 가능하다. 자, 요거 1.5배로 시험문제를 냈었는데 1.2배가 맞습니다. 건폐율은 아니고 용적률과 높이만 1.2배 범위 안에서 완화해 줄 수 있고, 자, 공개공지에서는 연간 60일 이내에서 문화행사나 판촉행사 같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그 공개공지에는 물건 같은 걸 적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공개공지가 이런 특징들이 있으니까 설치면적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공개공지는 1.2배 범위 안에서 동정률과 높이 규정을 완화해준다. 공개공지 설치를 잘 했을 때 공개공지는 연간 60일 이내에서 문화행사 같은 걸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대지 부분을 마무리하시고, 자, 이번에는 건축법상 도로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건물을 짓는 대지 앞에가 도로입니다. 그쵸? 건축물을 짓는 대지 앞에 인도까지 도로기 때문에 항상 건물을 짓는 대지 앞에는 도로가 있어야 되고, 이 도로는 법정된 요건을 맞춰야 됩니다. 이 법정된 요건이 뭐냐?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고 너비가 4m 이상인 도로들.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우리 건축법상 도로는 요 그림처럼 건물을 짓는 요 대지 앞에 있는 도로는 너비가 4m 이상 무조건 나와야 되고 보행과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둘 다 가능한 그런 구조를 갖춰야지만 건축법상 도로로 봅니다. 자, 여기 설명처럼 건축법상 도로의 정의, 도로의 요건입니다. 건축법상 도로가 되려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 말은 자동차만 통행이 되는 고속도로 같은 것들은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이제 보행만 되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둘 다 가능하든지 아니면 보행만 되는 도로, 이렇게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둘 다 가능하든지 아니면 보행만 돼도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동차 통행만 되면 고속도로 같은 것들은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둘 다 가능하고 너비가 4m 이상인 다음에 개설되어 있는 도로나 예정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봅니다. 예정도로도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고 너비가 4m 이상이 해당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 도로법상 도로든 사도법상 도로든 국토계획법상 도로든 너비가 4m 이상이 나오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을 하고, 건축허가나 건축 신고할 때 이런 행정관청이 위치를 정한 도로, 이런 것들도 이런 요건만 갖추면 4m 이상 나오고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면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에서 건축법상 도로는 도로법으로 신설된 도로만 건축법상 도로이다,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자, 틀렸죠? 도로법이든 사도법이든 국토계획법이든 건축허가를 할 때 시군구청장이 위치를 정한 도로든 모두 이 위에 있는 분홍색 요건만 맞추면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적에 보면 사도라든가 현황도로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도나 현황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니까 이 현황도로라는 것은 실제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량들이나 사람들이 다니는데 지적도상에는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것들과 현황도로가 하는데, 이 현황도로를 시군구청장님이 이제 위치를 정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현황도로를 시군구청장이 건축법상 위치를 정한 도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런 현황도로도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 종류 도로를 모두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는 도로의 너비입니다. 자, 건축법상 도로 너비는 원칙이 4m 이상을 갖춰야 되는데 다음의 경우에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을 합니다. 자, 여기 1번 보시면 차량 통행이 곤란한 그런 도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앞에서 기본 도로의 조건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고 너비가 4m 이상이 나오셔야 돼요. 그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둘 다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자동차 통행은 안 되고 차량 통행은 곤란하고 보행만 되는 그런 도로, 허가권자가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그런 도로는 3m 이상만 나와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보행만 되는 도로라는 겁니다. 자, 차량 통행이 곤란해서 보행만 되는 그런 도로는 너비가 3m 이상만 갖추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이 돼서 도로 너비가 바뀐다는 것이죠. 4에서 3으로. 원래 4m 이상 폭이 나와야 되는 도로인데 차량 통행이 곤란하고 보행만 되면 3m 이상만 되어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다른 도로는 이게 막다른 도로, 이렇게 입구와 출구가 있어야 되는데 출구가 없습니다. 막혀 있죠? 막다른 도로는 도로의 길이에 따라서 이 도로의 너비가 조정이 됩니다.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일 때는 2m 이상은 돼야 되고,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이상 35m 미만일 때는, 막다른 도로 길이가 20m 그러면 이 10m 이상 35m 미만에 들어가겠죠. 그 정도의 길이 간격이라면 3m 이상이 돼야지만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이 된다. 막다른 도로 길이가 35m 이상으로 아주 길어지면 도로 너비가 6m 이상은 갖춰야지만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건축법상 도로의 너비는 원칙적으로 4m 이상인데 차량통이 곤란하고 보행만 되는 그런 도로 구간은 3m 이상으로 도로 기준이 바뀌고, 막다른 도로도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서 도로 너비가 2, 3, 6으로 이렇게 바뀌니까 그런 관계를 잘 한번 이해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은 아까 우리 허가권자인 시군구청장이나 자치시와 자치도가 특정 개인 땅을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자 도로의 이렇게 위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특정한 개인 땅을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자고 위치를 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가권자가 특정한 개인 땅을 도로로 사용하자고 건축법상 도로로 위치를 정할 때는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폐지 변경할 때도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지정하거나 폐지 변경 모두 이해관계인 동의를 얻어서 특정 개인 땅을 건축법상 도로로 위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을 할 때는 예외가 있습니다. 지정을 할 때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쓰고 있었던 사실상의 통로일 때는 그 토지 소유자가 그거를 도로로 쓰는 걸 오랫동안 묵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쓰고 있었던 사실상 통로면 토지 소유자가 오랫동안 그거를 인정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해관계인 동의 얻지 않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로를 정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거나 오랫동안 그 땅을 통행로로 쓰고 있었다면 이해관계인 동의를 안 받고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로를 정할 수 있다. 자, 폐지 변경할 때도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폐지 변경할 때는 이런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 이런 예외를 갖다 붙이시면 안 됩니다. 폐지 변경은 항상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고 나서 폐지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자, 동의를 안 받고 폐지 변경하는 예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네 번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자, 이건 기본적으로 건축물을 짓는 대지는 건축법상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길이로 접해야 된다. 접하는 길이죠. 자, 그림 보시면 여기 이렇게 파란색 부분이 들어간 요 대지가 요 앞에 있는 대지는 이렇게 접하는 길이가 굉장히 긴데, 자, 4m 이상 폭 도로에 요 뒤에 있는 요 파란색 부분 대지는 여기 차량이나 사람이 걸어 나갈 수 있게 접하는 요 길이가 최소한 2m 이상은 돼야 되는 거죠. 4m 이상 폭 도로에 접하는 길이가 2m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기준이 원칙적으로는 2m 이상 접해야 되는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의 큰 건물을 지을 때는 6m 이상 폭 도로에 4m 이상으로 접하셔야 돼요. 공장은 3000제곱미터 이상부터 적용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연면적의 합이 2000제곱미터 이상 큰 건물을 지을 때는 그 도로가 6m 이상으로 더 길어져야 되고 접하는 길이도 원래 2m에서 추가로 2가 더 증가돼서 4m 이상 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가 배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입에 지장이 없을 때, 그리고 건축물 주변에 광장이나 공원 같은 게 있어서 이쪽으로 출입이 가능할 때, 농막 같은 건물을 지을 때는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 대지와 도로 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그런 내용들을 한번 체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배제보다는 요 강화가 더 중요합니다. 원래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되는데, 자,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큰 건물을 지을 때는 6m 이상 폭도로에 4m 이상 길이로 접해야 되고, 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막 같은 거 지을 때는. 자, 다음은 건축선이라는 주제로 가볼까요? 자, 건축선은 건물과 대지의 경계선. 자, 건물하고 도로죠, 도로. 건물하고 도로와의 경계선으로 이 건축선을 걷고 건축선을 넘어가서 건물을 지으면 안 되는 선이죠. 기본적으로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 이 도로가 너비가 4m 이상이 나온다면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이 건축선인데, 자, 소요너비 미달인 도로가 나옵니다. 건축선이 후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위에서 본 그림으로 도로가 폭이 2m밖에 안 됩니다. 그 양쪽으로 대지가 있고, 이 오른쪽 그림은 2m밖에 안 되는 도로인데, 한쪽으로는 경사지, 철도, 하천이 있고, 나머지 한쪽으로만 대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볼까요? 자, 이거 우리가 일방대지, 왼쪽 그림은 양방대지인데, 양방향대지는 자, 4m, 2m밖에 안 되는 도로인데 4m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양쪽 방향 대지일 때는 양쪽으로 후퇴하기 위해서 가운데 중심선에서 소요너비의 2분의 1인 2m씩을 양쪽으로 벌려서 2m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 2m 또 가는 거죠. 가서
이게 합쳐가지고 4m를 확보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중요한 거 여기 빨간색 부분 있죠. 원래의 도로 경계선에서 후퇴한 건축선 사이 요 길이가 1m 정도 되겠죠. 자, 도로가 여기 이제 소요너비의 2분의 1이 2m니까 여기는 1m입니다. 1m. 자, 1m 정도 후퇴한 부분은 이 건물 짓는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제외한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일방향 대지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경사지나 철도 하천이 있을 때는 이쪽으로 후퇴하지 못하고 경사지나 철도가 있는 쪽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소요 너비를 한 번에 4m를 쭉 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원래의 경계선으로부터는 2m 후퇴한 부분, 요 직사각형 요 2m 부분은 이 가로로 2m 나간 부분은 건축선이 후퇴가 되어서 이 대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요 빨간색 선을 넘으면서 건물 지면 안 되니까 건축선이 후퇴가 되면 이 빨간색 부분은 이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길이가 20m라고 나왔으니까 빨간색 후퇴한 부분이 2m입니다. 2m. 도로폭이 2m고 소요 너비가 4m 후퇴했기 때문에 빨간색 후퇴한 요 길이는 2m니까 2m를 빼고 하시면 18 곱하기 10으로 해서 이 대지 면적을 180으로 계산하시면 되겠고, 왼쪽은 양방향 대지는 이 후퇴한 부분이 1m죠. 1m니까 19 곱하기 10으로 해서 190으로 대지 면적 계산이 나오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건축선을 후퇴하는 원리를 이제 글씨로 보시면, 양쪽 방향 대지일 때는 가운데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소요너비의 2분의 1, 소요너비의 2분의 1이 2m만큼을 후퇴한 선이고, 일방향 대지인 경사지나 하천, 철도가 있을 때는, 자, 경사지나 철도, 하천 같은 게 있을 때는 경사지나 하천, 철도가 있는 쪽으로부터 소요 너비만큼 한 번에 4m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건축선이 거지면 건축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가면 안 된다. 자, 요 그림처럼 건물이 이렇게 지어질 때 지표면이 있고 이 건축선이 땅에 있지만 이걸 지상과 지하로 연장을 해서 건물 자체가 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지표 아래 부분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표 아래 부분은. 그리고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 부분은 출입문 창문을 열었을 때도 건축선이 닿으시면 안 됩니다. 자,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 부분,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 부분은 출입문을 바깥으로 열었을 때도 건축선이 닿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4.5m를 초과하는 부분은 출입문을 열었을 때, 창문 열었을 때 건축선을 닿을 수도 있고 넘어가도 괜찮고요. 그 앞에 보시면 자, 건축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도로면에서부터 4.5m 이하 부분은 출입문이나 창문을 바깥으로 열고 닫았을 때 건축선을 넘는 구조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그림처럼 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지표 아래 부분은 넘어갈 수 있고요. 자, 4.5m 이하 부분은 출입문 같은 걸 열고 닫았을 때도 건축선이 넘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 부분들이 건축선을 넘지 못하게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건축선을 후퇴하는 규정은 건축선의 지정이라고 합니다. 지정. 그리고 건축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은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규정이니까 이런 부분들 쭉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자, 체계도 요청은 우편 주소 알려주시면 되고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자료를 많이 풀어보셔야 되겠죠. 좀 있으면 시험을 봐야 되니까 문제 자료는 이메일로, 문자로 알려주시면 제가 이 문자에 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에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여기까지 네 번째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축법. 자, 수고하셨습니다.